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재 방송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한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방송은요, 김경재 방송과 글로벌 디펜스 뉴스 두 방송국을 통해서 동시에 송출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 여러분들도 김경재 방송에 가서 좀, 좋아요, 구독 신청을 많이 눌러주시고, 김경재 방송 팬 여러분도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서 좋아요, 구독 신청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가스 원유 파이프라인으로 보는 국제 정세.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최대 승자는 대한민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십시오. 자, 러시아 유럽의 천연가스 라인이 총 8개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총 8개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EU 주요 회원국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보니까 독일이 54%, 이탈리아가 33%, 프랑스가 8%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산업이라고 조금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이탈리아인데 이 러시아산 가스를 이제 끊어버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끊어버리고 그 미국산이나 중동산 원유들을 해상으로 수송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아무래도 생산 운송 단가가 올라가고 도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제품 생산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산업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 의존을 끊자 EU도 석유 수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원유의 25%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러시아산 가스하고 원유가 끊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제품 생산 단가가 급상승하게 되고 이제 산업이 무너지는 거죠. 전기가 안 돌아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산 원전을 많이 깔아야 되고 지금 영국은 원전 비율을 25%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산 원전이 가장 싸고 가장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한국산 원전 또 한국산 선박 이 기름을 해상으로 수송하려면 선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국산 제품들의 EU 수출이 아무래도 급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EU가 또 러시아산 석탄도 수입 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유럽 국가들이 가스를 가지고 올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케미칼 화학물 운반선 유조선에서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해운회사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싸게 빌려오고 비싸게 팔고 하는 그 전문용어로 차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내외 그 산업 연구원의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파이프라인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내 LNG 수입 기반 시설 현황표인데요. 여기 하늘색 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이미 건설 완료돼서 작동되고 있는 LNG 터미널입니다. 이게 28군데가 되고 그 주황색은 이제 건설하려고 계획 중인 곳이고 그게 14개 그리고 용량 증설하는 곳이 10개입니다. 파란색하고 주황색이 같이 겹쳐 있는 곳. 그러니까 LNG 가스 터미널이 수입할 수 있는 터미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를 오래 안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중동이나 뭐 미국이나 중동에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초가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나 원유를 100% 차단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러시아가 이 고유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해 뭐 2, 3년 지나면은 경제 제재가 2, 3년이 계속 된다면은
러시아 경제가 차츰 이제 내리막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대비 그 181%까지 그 미국산 가스를 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공동 성명을 2019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이탈리아, 라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리스, 벨기에 등이 이거 이미 미국 LNG를 수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5.2배가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점점 줄이고 원유를 점점점 줄이고 미국산을 더 가지고 오는 게 뭐 한 1, 2년 시간은 걸리시겠지만은 러시아의 이 봉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산술적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산 이 원자재를 원천적으로 EU 국가들이 수입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개통되는 파이프라인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지금 또 원유하고 가스가 나는데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를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 이제 카스피 쪽에서 나오는 가스관이 저기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뭐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또 유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분쟁 지역이라 가지고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터키와 러시아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입니다. 이 흑해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들어와서 또 터키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나가니까 러시아가 커지는 거를 뭐 막고 싶은 게 이 터키의 뭐 입장인데, 또 러시아가 또 잘못되면 자기들이 이 가스 뭐 원유 통관료를 또 받아 챙기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편도 좀 들고 뭐 러시아 편도 들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독일을 연결하는 그 가스관이 이제 뭐 이거는 2021년 기사인데 1200km가 이제 연말까지 완공될 거라고 했는데 50km 남았대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셧다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EU 관계자가 EU가 연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감축하겠다. 이제 내년 초까지는 완전히 뭐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외무장관도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를 수입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장은 러시아산 그 가스에 공장이 세팅이 돼 있는데 맞춰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뭐 미국산이나 뭐 저기 어디야 저 중동산을 가지고 오면은 야 공장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장 세팅한다고 돈 들고 세팅하려고 하면은 공장을 셧다운 해야 되니까 스톱 시켜야 되니까 그 사이에 영업을 못 하니까 이 천문학적인 손해가 있다고 이제 뭐 반발을 하는데, 그거는 뭐 독일 정부가 어떻게 알아서 보상을 해주겠죠. 예. 그리고 제가 북미 LNG 프로젝트 이 터미널 라인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가 LNG, 미국의 LNG 터미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2014년부터 그 알래스카산 원유를 수입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이 미국 본토에서 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2019년 9월 24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 15년 동안 연간 한 10조 원이 넘는 가스를 미국에 사오겠다.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옵션이 BP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최장 18년 동안 사오는데 28년 그 수입한 물량 대비 33.9% 연간 158만 톤을 더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이 미국 가가지고 사인을 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에너지 교역은 2016년 이후 7배 이상 늘어날 만큼 확대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분 친중, 친북,
친러 반미를 하면서 미국산 LNG 뿐만 아니라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유체이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보시면은 2018년에 미국의 주요 LNG 수출국은 한국이 522만 톤, 그리고 멕시코가 384만 톤, 일본이 257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은 594만 톤이 늘었습니다. 한국이 연간 4,594만 톤 정도의 LNG를 수입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2018년에 522만 톤을 쓰다가 2021년 되니까는 847만 톤, 약 한 325만 톤 정도를 더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594만 톤을 수입했는데 325만 톤을 미국산으로 수입을 했다는 거는 이 증가분의 거의 한 50% 이상, 60% 정도를 미국산 LNG로 대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이 LNG를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비중의 총 13%가 미국산이었는데 2021년에 보니까 18.5%까지 약 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국산 석유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유사가 원유 수입국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보다 순위가 6단계나 올랐으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산 원유 수입국 1등이 캐나다인데 이게 37만 8천 배럴, 2위가 한국인데 하루 평균 23만 6천 배럴, 3위가 중국인데 하루 평균 22만 8천 배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유나 가스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수입하는 양을 보면 한국보다도 적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큰 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북 제재 위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점을 잡혀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산 무기도 엄청나게 사오고 미국산 LNG, LPG를 어마어마하게 사오니까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끼고 중국을 제끼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의 가장 큰 수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안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중국에서 내전이 터지든 대만에서 터지든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 남한은 절대로 안전해집니다. 왜? 이게 만약에 남한이 깨지면요 미국의 LNG하고 원유 수출선이 깨지는 거고 고객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예. 자, 2022년 1월 9일 보니까 정유업계가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 늘렸다고 합니다. 2021년 미국산 원유 수입이 1억 123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2020년 대비 약 10%가 늘었고요. 아시아 국가 중 미국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동산 원유와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미국산 원유의 수입은 8.41배가 증가를 했고 중동산 원유의 수입은 43.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서서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수입하는 걸 줄이면서 미국산 원유를 8배나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8.41배나 많이 사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연간 733만 톤을 수입을 하고 러시아산 가스를 연간 한 15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러시아 제재가 가해져서 연간 우리가 러시아산 가스나 기름을 안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연간 733만 톤의 원유를 못 가져오는데 이거는 30만 톤짜리 유조선으로 치면요 한 20척 정도 한 20, 30척 정도 되는
불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LNG 수입 비중에서 러시아산은 4%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크게 러시아산 수입 에너지를 수입을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뭐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 입을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이 왜 그렇게 미국한테 미움을 받냐면은 2014년도에 이미 1690만 톤의 LNG를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쿼터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18년에 수입한 에너지는 미국산 LNG는요 257만 톤, 한국이 522만 톤 수입할 때 일본이 257만 톤밖에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연간 한 4,500만에서 6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데 미국산 LNG를 522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일본이 연간 한 9천만 톤, 우리보다 한 2배 이상의 에너지 가스를 수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57만 톤만 수입을 한 겁니다. 연간 1690만 톤을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확보해 놓고 257만 톤만 수입했다는 거는 연간 한 1300만 톤을 적게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눈치 살살살 봐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일본의 속셈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야 얘들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 하는 거고 일본은 얘들 뒤통수 치려고 딴 생각하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아무리 앞에서 친미를 해도 자꾸 뒤통수를 미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국을 지금 키워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알래스카산 원유를 이 한국의 여수로 가지고 오겠다는 파이프라인 구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 또 러시아가 방해를 하니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뭐 현실성은 둘째치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상은 알래스카산 원유나 가스를 여수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수에서 재가공해가서 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재수출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겠다. 이제 현재는 해상 운송 중입니다. 뭐 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남북한을 통일시킨 뒤에 중국의 공장을 남북한에 배치하게 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주까지 한국에 떼서 붙여버리면은 만주까지 1억 한 8천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가스와 이 에너지 시장이 열리겠죠. 원유 수출 시장이 열리겠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해 앞바다에 지금 선박들이 떠 있는 지금 상해가 봉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앞바다에 떠 있는 선박에 척수인데 지금 수천 척이 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상해로 들어오고 있는 선박이 수천 척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저는 항해사로서 이 상해에서 배를 타고 양정항 따라서 2박 3일씩 저 안에 내륙 운하까지 다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 1년이 넘어도 이거 해소 안 됩니다. 이 해상 고속도로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홍콩도 마비가 됐지. 여기 이 무슨 성입니까? 선전에 의해 길림성도 마비가 됐지. 그러면 선박 항만이 마비가 되면요. 철도도 마비가 되고 이 컨테이너 트럭도 다 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련, 단둥 뭐 여기 마비됐고 상해, 닝보항 마비, 홍콩항 마비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베이징까지 이딴 봉쇄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하루에 이 전염병 확진자가 한 6,4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아예 도시 전체를 2,600만 명이 사는 상해를 봉쇄를 해버렸는데 한국은 하루에 한 35만 명, 4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안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의 이 봉쇄는 이 전염병을 핑계대고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상해 앞바다가 막혀버리면요. 요 상해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배가 들어가려면 상해에서 이 파일럿가 나와가지고 하루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상해에서 파일럿가 안 나오면은 이 양쯔강이 안에 이 운하들이 많은데 이 작은 선박들이 또 물류를 에너지를 식량을 또 옆에 지천을 통해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이게 전부 마비가 돼버립니다. 상해만 봉쇄가 되는 게 아니고 상해가 봉쇄가 됨으로 해가지고 중국 내륙의 물류가 전부 셧다운 마비가 되고 안에서 만들었던 공장의 물품들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홍콩도 마찬가지고 홍콩이 마비가 돼버리면 홍콩에서 파일럿가 타고 이 주장강을 따라서 하루 이틀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물류가 전부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황허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중국 내륙 전체가 이게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올해 대량 아사, 대량 동사 될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미공급으로 내륙의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면 은행이 줄도산하고 여차하면 중국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파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내륙의 운하를 따라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감이 잡히는데 안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졸업하고 항해사로서 이 동네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인 상해를 중국이 봉쇄함에 따라서 중국은 모든 신뢰를 다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영국에서 해상보험 증서를 발급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해상보험 증서가 없으면요, 중국 선박 혹은 중국 국적을 가진 선박 혹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전 세계 항구 통행이 안 됩니다. 입출항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셀프 자동 해상 봉쇄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해외 이민 문의가 지금 5천만 건 이상 폭주했다 그러고요. 외국 기업들 및 공간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고립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IMF를 동원해서 IMF의 준기축 통화가 위안화가 있었는데 2016년에 들어간 위안화를 빼버리고 한국을 준기축 통화에 올리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1일 날 재결정을 하는데 미국이 사실상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안화가 빠지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중국 내 식량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뭐 대량아사 동사 기업 은행 뭐 줄도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북한으로 오게 될 거고 또 북한이 커지면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한국이 통일될 거고 2040년 이전에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억 8천만 명을 만들어서 이제 기축 원화를 하나의 준기축 통화로 만들겠다는 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중일 플러스 동남아시아 국가들 10개국을 묶어가지고 13개국을 하나로 묶어가서 유로화 같은 그런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마비가 돼버렸고 일본도 지금 재난으로 화산, 뭐 지진 등으로 사실상 경제가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고 이 뿌리 끝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기축 통화를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이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한국 남북한 플러스 만주하면 인구가 약 1억 8천만 명 정도 되고 아세안 인구가 6억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약 8억 4천만 명 시장에서 한국의 원화가 통용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물건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싼데 동남아를 석권하고 유럽을 석권하고 유럽 5억 시장, 인도 14억 시장, 미국 3억 시장, 총 30억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뭐 세계 G2가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은 이 동남아 국가들은 또 이슬람 국가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냥 미국 달러화가 달러화 패권에 대해서는 뭐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이 경제가 원화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만 붙잡고 있으면 되니까 한미동맹, 기독교동맹, 여기 또 뭐 있습니까? 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국만 붙잡고 있으면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쁜 딜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면은 아예 이 판이 깨지는데 미국의 대리인인 한국이 들어가면은 미국은 한국을 따라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뭐 선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반기업 악법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없애든지 이 악법들을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없어져야지 한국이 돈을 벌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52시간 근로제 폐지해야 되고 최저임금 자율화해야 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고 법치 확립해야 되고 탈원전을 폐기해야 되고 뭐 검수완박 이런 거 해가지고 범죄자들이 먹고 튀게끔 이러면은 누가 상업을 하겠고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자, 한국의 법인세가 25%에다가 지방세까지 하면은 27.5%입니다. 프랑스가 33.3%니까 프랑스에서 기업들이 전부 다 동유럽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이 2014년에 법인세가 22%였는데 28년에 25%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3%가 늘었습니다. 일본이 25.5%에서 23.2%로 마이너스 2.3%될 때 한국은 3%가 늘었고요. 일본보다 세금이 셉니다. 그리고 미국이 35%에서 21%로 14%가 줄어들 때 한국이 3%가 늘었습니다. 미국이 21%인데 법인세가 한국이 25%면 전부 미국으로 가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을 미국으로 해외로 다 내쫓은 겁니다. 그 민주당의 이 악법들을 폐지를 하루빨리 시켜야지 이 한국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탈중국 하는 기업들 탈일본 하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한민국에 이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새알리시다가 이 손에 지문이 달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지금 한 2, 30분 된 것 같은데요. 이 국제정세 설명하려고 하니까 차근차근히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좋은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김경재 우리 후보님께 대선 후보님께 다시 한번 이제 박수 쳐 주시고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경재 방송 이 스튜디오 유지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김경재 방송에 후원을 많이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또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좋은 방송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김경재 방송 이용해 주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방송 시청해 주신 많은 팬분들께 그동안의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